우리 아들 양말은 다려서 신겨야 하는데 애미 너는 그런 것도 못하니? 시어머니 박영숙의 이 한마디에 서울 최대 대학병원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의료진 800명을 지휘하는 39세 병원장 서윤. 그녀는 국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였지만 집에만 들어오면 하루 30통이 넘는 시모의 전화에 시달렸습니다. 애 머리가 너무 길어서 머리카락이 눈을 찌르잖아. 너는 이런 것도 안 보고 뭐하니? 시모는 비웃듯 말하며 손자의 귀를 가위로 베었고 남편은 오히려 당신이 예민하다며 아내를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온 서윤 앞에서 시모와 남편이 동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이 몰래 계약한 30억짜리 집이 휴지 조각이 되었고 의기양양하던 시모가 동네에서 손가락질 받으며 쫓겨났다는 사실입니다. 대체 이사날 그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병원장 며느리는 어떻게 지옥 같은 시집살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어느 곳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로또 당첨의 행운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환자 활력 징후 떨어집니다. 병원장님! 새벽 4시 서울 강남의 한 대형 대학병원 응급실이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급성 심정지가 발생했고 당직 의료진은 긴급히 병원장실로 연락을 취했죠. 15분 후 단정한 수술복 차림의 서윤이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동작은 정확했습니다. 심폐소생술 지속하고 에피네프린 1mg 추가 투여하세요. 중환자 전담팀 즉시 소집하세요. 서윤의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의료진 수십 명이 그녀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죠. 30분간의 사투 끝에 환자의 심박이 돌아왔고 응급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서윤 병원장님이십니다. 간호사들이 존경 어린 시선을 보냈습니다. 39세의 나이에 800병상 규모 대학병원의 병원장이 된 서윤. 그녀는 의료계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습니다. 국가의료혁신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죠. 그런데 오전 7시 병원장실로 돌아온 서윤의 휴대폰 화면은 참담했습니다. 부재중 전화 47통. 전부 시어머니 박영숙에게서 온 것이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82건. 우리 도연이 아침은 먹었니? 애들 옷은 왜 그렇게 입혀? 양말 다리미질했어? 서윤은 휴대폰을 책상에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눈가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죠. 병원에서는 누구보다 강인한 리더였지만 집에만 들어가면 그녀는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 전 결혼한 이후 시어머니의 간섭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됐습니다. 처음엔 관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했죠. 이건 관심이 아니라 집착이고 통제였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또 시어머니였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서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최고, 집에서는 최저. 이 극명한 대비가 그녀의 고단한 삶을 상징했습니다. 과연 이 이중 생활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서윤은 1978년생으로 올해 39세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30대 초반에 이미 주요 논문을 다수 발표하며 의료계의 주목을 받았죠. 병원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그녀를 최연소 병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과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한 그녀를 모두가 신뢰했습니다. 국가의료혁신 프로젝트를 이끌며 보건복지부 장관도 그녀의 의견을 경청했죠.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전 회의가 끝난 후 동료 의사인 재훈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서윤과 같은 해에 입사한 동기였고 가장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였죠. 서윤 병원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십니다.
재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괜찮다는 듯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억지스러웠죠. 아니에요. 그냥 업무가 좀 많아서요.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고위직이어도 가족 문제는 스스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무너져요. 제가 봐도 병원장님은 지금 경계가 무너지고 계십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서윤은 잠시 말을 잃었죠. 시어머니 박영숙의 요구는 이미 정상적인 관심의 범위를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그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메뉴는 뭘 해야 하는지, 손자 옷은 왜 그렇게 입히는지, 저녁 반찬은 몇 가지를 준비해야 하는지, 심지어 서윤이 병원에 있는 시간에도 수시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저 지금 수술 들어가야 해서요. 수술? 수술이 우리 아들보다 중요해? 며느리가 그렇게 남편한테 무관심하면 어떻게? 서윤은 그때마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병원장이면서도 의사이면서도 자신의 일정을 당당히 말하지 못했죠. 이상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누구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던 그녀가 시어머니 앞에서만큼은 숨이 막혔습니다. 재훈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경계를 침범해선 안 된다는 그 말.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경계는 이미 무너진 지 오래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경계를 무너뜨린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라 남편이었다는 사실도요. 시어머니 박영숙은 67세로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도연을 홀로 키웠죠. 그녀에게 아들은 전부였고 며느리는 아들을 돌보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결혼 초기 서윤은 시어머니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외로우셔서 그러시겠지, 좋은 며느리가 되어야지 하는 마음이었죠. 하지만 박영숙의 간섭은 점점 도를 넘었습니다. 하루 최소 3번, 많을 때는 10번도 넘게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6시에도 밤 11시에도 가리지 않았죠. 서윤아, 우리 도연이 오늘 아침 뭐 먹었어? 어머님, 도연 씨는 어른이고 스스로 챙겨 드셨습니다. 뭐? 며느리가 남편 아침도 안 챙겨줘?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전화를 끊은 후에도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애는 왜 저렇게 옷을 벗겨놔? 감기 걸리면 내 책임이야. 양말은 꼭 다려서 신겨야 한다니까. 서윤은 몇 번이나 남편 도연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어머님께 제가 병원 일이 많다고 좀 말씀해 주세요. 알았어. 내가 말해볼게. 하지만 도연은 결코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윤에게 이렇게 말했죠. 엄마가 외로워서 그래. 좀만 참아줘. 우리 엄마 고생 많이 하셨잖아. 참으라는 말. 서윤은 그 말을 3년간 수백 번도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참았죠. 하지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구는 점점 더 과해졌고 남편의 방관은 점점 더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윤은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시 기뻐하는 듯 했지만 곧 본색을 드러냈죠. 애 낳으면 나한테 맡겨. 너는 일만 하면 돼. 어머님, 제가 육아휴직 쓰려고요. 뭐? 병원장이 육아휴직? 말이 돼?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너는 돈이나 벌어.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기 아이인데 키울 권리조차 빼앗기는 기분이었죠. 결국 첫째 아들 강민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부터 박영숙의 간섭은 폭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집으로 들이닥쳤죠. 애가 춥겠다. 내복 입혀야지. 한여름인데도 박영숙은 두꺼운 내복을 손자에게 입혔습니다. 서윤이 말렸지만 소용없었죠. 내가 애 키워봐서 아는데 체온은 높게 유지해야 해. 어머님, 저 의사입니다. 아기는 체온 조절이 미숙해서. 의사가 뭐? 엄마 경험이 더 중요해. 관계의 균열은 이렇게 반복되는 작은 침범에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윤은 오전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죠.
거실에는 시어머니 박영숙이 와 있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집에 들렀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손자 보러 왔지. 우리 도연이는? 회사 야근이에요. 서윤은 간단히 인사를 하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려는데 거실에서 박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죠. 우리 강민이 머리가 너무 길다. 할머니가 잘라줄게. 서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들 강민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거실로 나가려 했지만 그 순간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으아앙. 어머, 가만히 있으라니까. 서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달려가 보니 박영숙이 가위를 들고 서 있었고 강민이의 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즉시 아들을 안아 올렸죠. 귀 윗부분이 베어서 피가 계속 나고 있었습니다. 애가 자꾸 움직여서 그랬어.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박영숙은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장이자 의사인 그녀였지만 지금은 그저 겁에 질린 엄마일 뿐이었죠. 강민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서윤은 응급처치를 하며 아이를 달랬습니다. 소독을 하고 지혈을 한 뒤 밴드를 붙였죠. 다행히 깊게 베이지는 않았지만 아이는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파요. 미안해, 강민아.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책감이 밀려왔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남편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나왔어. 무슨 일이야? 여보, 어머님이 강민이 머리 자르다가 귀를 베었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보더니 시어머니를 돌아봤죠. 엄마, 이게 무슨... 내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애가 가만히 안 있어서 그랬다니까. 박영숙은 큰 소리로 변명했습니다. 그러자 도연은 한숨을 쉬며 서윤에게 말했죠. 여보, 엄마가 일부러 그랬겠어? 실수잖아.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 예민하다고요? 지금 우리 아들 귀에서 피가 났는데요? 그래도 엄마한테 그렇게 소리 지를 일은 아니잖아. 서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들보다 어머니 편을 들고 있었죠. 그날 밤 서윤은 아들을 재우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 귀 사고 이후 서윤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엄마 심부름꾼이 필요했던 걸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박영숙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전화를 걸어왔죠. 서윤아, 오늘 저녁 뭐해? 어머님, 강민이 귀는 괜찮으시냐고 안 물어보시네요. 그거 별일 아니잖아. 애들은 다치면서 크는 거야. 너무 호들갑 떨지 마. 서윤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서윤은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들을 이 환경에서 계속 키울 수 있을까? 병원장으로서 누구보다 강인한 그녀였지만 가정에서는 계속해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집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이 더 편했습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가 있었고 서윤 자신도 결혼 생활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죠. 무엇보다 도연이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해요. 어느 주말 저녁 서윤은 용기를 냈습니다. 도연은 TV를 보다 고개를 돌렸죠. 왜? 어머님 문제예요. 저 정말 힘들어요. 또 그 얘기야? 엄마가 외로워서 그런다니까. 좀 이해해줘. 전 이해하고 싶어요. 근데 어머님은 절 전혀 이해 안 하세요.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서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화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영숙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심각했죠.
서윤아,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네, 어머님. 무슨?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살 거야. 합가하자.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합가? 갑자기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혼자 사는 게 외롭고 힘들어. 우리 도연이랑 손주들이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지만 저희 집은 좁아서. 그러니까 이사 가야지. 방 3개짜리로. 안방은 당연히 내가 쓸 거고. 서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박영숙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죠. 나이 든 사람이 안방 써야 하는 거 당연하잖아. 며느리가 그것도 몰라. 박영숙이 돌아간 후 서윤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보, 설마 어머님 말에 동의하는 건 아니죠? 도연은 눈을 피했습니다. 그 반응만으로도 충분했죠. 2주가 지났습니다. 서윤은 학가 문제를 계속 고민했지만 남편은 대화를 회피했죠. 나중에 얘기하자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윤이 병원에서 돌아오자 남편 도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여보, 좋은 소식 있어. 무슨 소식인데요? 집, 방 3개짜리 아파트 계약했어. 서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연은 신나서 말을 이었죠. 강동구에 있는데 34평이야. 엄마 모시기 딱 좋지? 안방도 넓고. 뭐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웃고 있었죠. 응, 계약금까지 다 넣었어. 다음 달 15일에 이사 가면 돼. 저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상해? 아, 깜빡했네. 근데 어차피 엄마 모셔야 하잖아. 괜찮지? 서윤은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냐고? 가정의 가장 큰 결정을 혼자서 해놓고 괜찮냐고 묻는 남편. 안 괜찮아요. 전혀 괜찮지 않아요. 왜 그래? 좋은 집인데. 엄마도 좋아하셨어. 어머님도 이미 아세요? 응. 엄마랑 같이 보러 갔거든. 엄마가 안방 보고 완전 만족하셨어. 서윤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함께 집을 보러 가고 계약하고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정작 그 집에서 살아야 할 서윤은 철저히 배제된 채로요. 여보, 이건 배신이에요. 배신? 무슨 배신? 가족 위해서 한 건데. 가족이요? 전 가족 아닌가요? 상의하면 어차피 반대할 거잖아. 그래서 그냥 결정한 거야. 도연의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반대할 걸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말. 그건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박영숙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들었지? 새 집 계약했다며? 네, 어머님. 안방 넓더라. 내 화장대랑 옷장 다 들어갈 것 같아. 너희는 작은 방 써도 되지? 어머님, 그건. 뭐? 불만 있어?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한 건데. 서윤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갔습니다. 이제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문제였죠. 그날 밤 서윤은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서윤의 친정은 서울 송파구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진우는 68세로 은퇴한 건축사였고 어머니 최은혜는 65세로 전직 고등학교 교사였죠. 두 분 모두 딸을 무척 아꼈습니다. 결혼 후 서윤은 친정에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친정만 가냐며 불평했고 남편도 엄마 기분 상하신다며 말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3년간 친정 방문은 명절과 부모님 생신 정도로 제한됐습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병원 업무를 마치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반갑게 맞이했죠. 어머, 우리 딸. 무슨 일이야?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고 심상치 않음을 느꼈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엄마 아빠 계세요? 서윤은 아버지 서재로 들어가 그간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끝없는 간섭, 남편의 방관, 아이 귀 사고, 그리고 몰래 계약한 집까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이혼하려고요. 평소 과묵했던 아버지 서진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 인간들이 우리 딸을 뭘로 보는 거야? 아빠, 3년 동안 이런 일을 당하면서도 우리한테 한마디 안 했어? 죄송해요. 제가 참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참는다고 괜찮아지는 게 아니야. 아버지는 즉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도 딸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죠. 우리 딸이 그렇게 힘들었는데. 은혜야, 당장 변호사 찾아. 내 친구 중에 가사 전문 변호사 있잖아. 아버지는 서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야. 아빠가 있어. 서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3년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죠.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의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아빠, 제가 나쁜 며느리인 것 같아요. 아니야. 넌 충분히 잘했어. 이제 그만 참아도 돼. 다음 날 아버지는 약속대로 변호사를 소개했습니다. 가사 전문 변호사 김민준이었죠. 40대 중반의 그는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위기였습니다. 서윤 씨, 증거가 있나요? 녹음 파일이랑 문자 메시지는 있어요. 아이 귀 다친 사진도 있고요. 좋습니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계약한 집 문제도 중요합니다. 서윤 씨, 이혼 소송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저와 제 아이들을 지키고 싶어요. 친정 부모와 변호사. 서윤은 처음으로 든든한 지원군이 생겼습니다. 서윤은 변호사와 상담 후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답게 냉정하고 치밀했죠. 가장 먼저 한 일은 통화 기록 정리였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과의 통화는 지난 3년간 무려 4,872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4.5건씩 전화가 온 셈이었죠. 서윤은 이 기록을 모두 캡처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도연이 밥 먹였어. 양말 다렸어. 애 옷 왜 그렇게 입혀 같은 간섭성 메시지가 수천 건이었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서윤은 시어머니의 폭언이 심할 때마다 녹음을 해뒀죠. 넌 며느리 자격이 없어. 병원장이 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도연이한테 너는 과분해. 이런 폭언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이 귀 사고 당시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서윤은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사진을 찍어뒀죠. 피가 흘러내리는 아들의 귀, 그리고 당황한 표정. 남편의 차별적 생활비 지출 내역도 문제였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에게는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드렸지만 정작 집안 생활비는 서윤이 대부분 부담했죠. 변호사 김민주는 자료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정말요? 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남편의 방관과 배신, 모두 이혼 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과 동시에 서윤은 남편과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오히려 더 순종적인 모습을 보였죠. 네, 어머님. 안방 비워놓을게요. 전화로 이렇게 말하자 박영숙은 승리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래야지. 역시 우리 며느리. 남편 도연도 신이 났습니다. 여보, 새집 가구 어떤 걸로 살까? 네, 여보. 당신 마음대로 해요. 서윤의 차분한 대답에 도연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매일 새집 얘기만 했습니다. 가구 배치는 어떻게 할지, 벽지색은 뭘로 할지, 심지어 어머니 방 커튼까지 고르러 다녔죠. 박영숙도 완전히 들뜬 상태였습니다. 동네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했죠. 나 이제 아들 집에 가. 안방도 내가 쓴대.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서윤이 준비한 미끼였습니다. 이사날 반전을 위한 완벽한 함정이었죠. 서윤은 아버지와도 자주 통화했습니다.
아빠, 이사 날짜 다음 달 15일이에요. 알았어. 그날 우리도 갈게. 드디어 이사 날이 밝았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 이사 트럭이 새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강동구의 34평형 아파트. 남편 도연이 그토록 자랑하던 집이었죠. 시어머니 박영숙은 이미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승리감이 가득했죠. 왔어? 빨리 짐 들어와. 박영숙은 의기양양했습니다. 손에는 새로 산 커튼과 화장대 소품까지 들고 있었죠. 오늘부터 여기가 내 집이야. 남편 도연도 들떠 있었습니다. 엄마, 이쪽으로 오세요. 안방 넓죠? 그럼. 역시 우리 아들. 두 사람은 이미 집안을 둘러보며 배치를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박영숙이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문을 연 건 서윤의 아버지 서진우였습니다. 장인어른, 왜 여기 계세요? 도연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서진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이사는 맞습니다. 짐 빼는 이사. 네. 무슨.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뒤이어 서윤의 어머니 최은혜도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박영숙은 상황 파악이 안 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뭐야 이게? 서윤아, 이게 무슨 짓이야? 어머님, 저 이사 안 갑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뭐라고? 집 계약했잖아. 제 동의 없이 하신 계약은 무효입니다. 도연이 황급히 끼어들었죠. 여보, 무슨 소리야? 우리 새 집인데. 당신 혼자 계약한 집이죠. 저는 동의한 적 없어요. 장인어른, 이거 오해예요. 서진우가 손을 들어 도연을 제지했습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 딸은 이혼을 원합니다. 이혼? 도연과 박영숙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숙이 소리쳤죠. 이혼? 내가 뭔데 이혼이야. 손주들은 제가 키웁니다. 서윤의 단호한 대답에 박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여보,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할 얘기 없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서윤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준비 서류였죠. 도연은 서류를 보며 점점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영숙은 여전히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안 돼. 이혼 같은 거 절대 안 돼.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영숙은 현관 앞에서 난리를 쳤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내가 허락 안 해.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웃들이 문을 열고 내다보기 시작했죠. 시어머니가 뭔데 허락을 하고 말고 해요? 서윤의 차분한 반문에 박영숙은 더욱 흥분했습니다. 뭐? 시어머니가 뭐냐고? 내가 누구 덕분에 편하게 살았는데. 편하게요? 하루 30통 전화에 손자 귀 베이고 제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한 게 편한 삶이었나요? 서윤이 증거 사진을 꺼내 보여주자 박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도연은 황급히 장인어른을 붙잡으려 했죠. 장인어른,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당신은 그 시간 동안 제 딸을 지키지 않았어요. 서진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도연은 이제 서윤에게 매달렸습니다. 여보, 제발. 내가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이제 와서 말한다고요? 3년 동안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잖아요. 그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미안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서윤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서윤은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기록, 문자 메시지, 녹음 파일 목록, 그리고 생활비 지출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정리되어 있었죠. 이건 도연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질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준 용돈 내역, 서윤에게 한 차별적 대우,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은 저를 배우자가 아니라 가정부로 봤어요. 아니야. 나는 집 계약도 제 동의 없이 했잖아요. 그게 배우자를 존중하는 태도인가요? 도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박영숙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 엄마. 도연이 달려갔습니다. 박영숙은 호흡이 가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과호흡 증상이었습니다. 누가 119 좀 불러주세요.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서윤은 의사로서 본능적으로 다가가 박영숙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과호흡이에요. 천천히 숨 쉬세요. 너 때문이야. 다 너 때문이라고. 박영숙은 떨리는 손으로 서윤을 가리켰습니다. 곧 앰뷸런스가 도착했고 구급대원들이 박영숙을 들것에 실었습니다. 앰뷸런스가 출발하고 현장에는 서윤과 부모님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도연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무너진 표정으로 서윤을 바라봤죠. 여보, 제발 이혼만은.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병원장으로서도 아내로서도 단호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가족을 버렸어요. 아니야.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제 의견은 한 번도 묻지 않고 집을 계약하고 어머님 편만 들고 아이가 다쳤는데도 저를 예민하다고 했잖아요. 도연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 깨달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서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절망에 빠졌죠. 그때 문득 무언가 떠올랐습니다. 잠깐, 집 계약. 우리 집 팔았다고 했잖아. 도연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새 집 계약금으로 3천만 원을 넣었고 중도금 대출까지 받기로 했었죠. 그런데 서윤이 이사를 거부한다면 설마 우리 집은. 저는 집 처분에 동의한 적 없어요. 당신 혼자 꾸민 거죠.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계약금 3천만 원은 이미 날아갔고 중도금 대출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게다가 새 집 계약도 무산되면 위약금까지 물어야 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만 원의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었죠. 내가 뭘 한 거야? 도연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장 부인과 이혼한다는 소문.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는 소문. 도연의 평판은 추락하고 있었죠. 서진우가 도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배신은 가장 큰 손실을 부릅니다. 당신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겁니다. 장인어른, 제발 이제 법적 절차를 밟을 겁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세요. 서진우는 딸의 어깨를 감싸며 차로 향했습니다. 서윤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죠. 도연은 텅 빈 아파트 현관 앞에서 홀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꿈꾸던 새 집, 어머니를 모시려던 계획,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함부로 대했는지, 얼마나 무시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공허함과 패배감, 그리고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죠. 이혼 소송 접수는 완료됐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곧 연락 올 겁니다. 양육권은 어떻게 되나요? 증거를 보면 서윤 씨에게 유리합니다. 시어머니의 과도한 간섭, 아이 사고, 남편의 방관, 모두 양육 환경으로 부적절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요.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들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했죠. 며칠 후 도연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제안한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조건은 터무니없었습니다. 양육권은 공동으로 하고 위자료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민준 변호사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합의 조건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재판으로 가겠습니다.
한편 박영숙은 동네에서 이미 소문의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괴롭혀서 이혼당했다는 소문이 퍼졌고 사람들은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죠. 저 집 시어머니가 며느리 병원장인데도 집안일 다 시키고 괴롭혔대. 손자 귀까지 베었다더라. 정말 무섭더라고. 박영숙은 외출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습니다. 마트에 가도 동네를 걷다가도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며느리 쫓아낸 시어머니 아니야? 박영숙은 점점 집안에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도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평판이 떨어지며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제외되었죠. 동료들은 그를 피했고 상사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가정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 도연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반면 서윤은 두 아이와 함께 친정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시작했죠. 병원에서도 그녀의 리더십은 더욱 인정받았습니다. 서윤 병원장님, 새로운 의료 혁신 프로젝트 맡아주실 수 있으세요? 네, 하겠습니다. 서윤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나와 아이들을 지킬 시간.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진행 중이었고 서윤은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드디어 1차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서윤과 부모님 그리고 도연과 박영숙이 각각 자리했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했습니다. 통화 기록 4,872건, 폭언 녹음 파일, 아이귀 사고 사진, 생활비 차별 내역. 모든 증거가 서윤에게 유리했죠. 도연 측 변호사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관심은 며느리를 사랑해서였습니다. 결코 괴롭힘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 평균 4.5건의 전화는 관심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더구나 손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은 양육 환경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도연은 얼굴이 창백해졌죠. 서윤의 변호사 김민준이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서윤 씨는 3년간 정서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배우자의 방관과 배신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죠. 양육권은 서윤 씨에게 있어야 하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양육권을 원고 서윤에게 부여하며 피고는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또한 면접교섭권은 월 2회로 제한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고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박영숙은 흐느끼며 아들을 붙잡았죠. 도연아, 우리가 뭘 한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법은 명확했고 결과는 냉혹했죠. 법정을 나서며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버지가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잘했어, 서윤아. 감사해요, 아빠.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연은 위자료 5천만 원과 계약금, 손실, 대출금 등 총 1억 원이 넘는 빚을 지게 되었죠. 결국 고시원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박영숙도 아들이 더 이상 경제적 여유가 없자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외면 속에서 홀로 살아가게 되었죠. 치유는 책임을 되찾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맞았습니다. 6개월 후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서윤은 두 아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댁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였죠. 아침이었습니다. 서윤은 아이들에게 아침을 먹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강민아, 오늘 유치원 재미있게 다녀와. 네, 엄마. 아들 강민이는 밝은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귀에 난 상처는 이제 거의 아물었죠. 둘째 딸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휴대폰에는 더 이상 박영숙의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30통씩 울리던 그 전화,
간섭과 폭언으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졌죠. 서윤은 평온함을 되찾았습니다. 병원에서도 서윤의 입지는 더욱 탄탄해졌습니다. 새로운 의료 혁신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며 보건복지부 장관상까지 받았죠. 서윤 병원장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의 도움 덕분입니다. 서윤은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반면 도연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고시원에서 생활하며 빚을 갚기 위해 야간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죠. 회사에서도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어. 상사의 차가운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도연은 한 달에 2번 아이들과 면접 교섭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점점 아버지를 낯설어했죠. 아빠, 왜 우리랑 안 살아? 강민이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해서. 아빠 바보야. 아들의 한마디에 도연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박영숙은 더 비참했습니다. 원룸에서 홀로 생활하며 TV만 보는 나날이었죠. 동네에서 완전히 외면당했고 아들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죠. 내가 뭘 잘못한 거야? 박영숙은 텅 빈 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서윤은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걸었습니다. 엄마, 행복해? 강민이가 물었죠. 응, 엄마 정말 행복해. 서윤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존중 없는 관계에서 벗어나 진짜 자신의 삶을 되찾았으니까요. 1년 후 서윤은 병원장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죠. 책상 위에는 아이들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강민이와 둘째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서윤은 퇴근 후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부모님이 아이들을 돌봐주고 계셨죠. 엄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우리 강민이 오늘 어땠어?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선생님이 칭찬해줬어요. 아들의 얼굴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서윤아, 요즘 어때? 좋아요, 아빠. 정말 좋아요. 서윤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에 시달리지 않았고 남편의 무시를 견디지 않아도 되었죠. 무엇보다 아이들과 평온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밤 서윤은 아이들을 재우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사는 거야. 서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강민이는 편안한 얼굴로 잠들었죠. 서윤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보니 박영숙의 이름은 차단 목록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간섭도 폭언도 없었습니다. 도연과의 연락도 면접 교섭 일정 조율 뿐이었죠. 서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서윤은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이라는 것, 참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과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래, 이제 진짜 우리 삶을 살자. 서윤은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병원장으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삶. 그것이 바로 서윤이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그리고 진짜 행복. 서윤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